자, 정보강조와 문화병용을 볼게요. 자, 그 정보강조와 이제 문화병용은 그 개념을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비트포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중앙아시아사를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요. 예, 그 포기법이 이제 위트포겔이라고 한 책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기법이 좀 다를 뿐이고, 이 사람은 중국 사회사라에서 요라는 그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문화병론이라는 그 책을 개념을 제시했고, 그 문화병론의 개념에 입증된 그 왕조로서 요왕조를 연구를 해갖고 뒷받침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예전에 그 중국 문화와 유목민족을 이제 다룰 때 그 주로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동화 흡수 이론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중국 민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유목민족 문화를 통합을 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그 관점, 프레임을 거부하고 그 당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 게 문화병론인데, 이 문화병론은 뭐냐면 양자의 문화가 서로 교류를 할 때 양자의 문화가 아닌 제3의 문화가 등장한다는 거야. 이게 문화병론의 주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 나라의 어떤 것들을 이제 보고 요 나라의 고유한 문자라든지 그다음 정치, 군사 조직이라든지 종교, 정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문화의 어떤 제3의 문화를 입증을 해냈다. 이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그 문화평론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예전에 말했죠. 금보다는 뭐가 많이 나온다? 요가 나와요. 그런 이제 연결된 거 이렇게 이제 비트포겔의 연구 성과를 봤다고 해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 사람은 그 북방 민족을 이제 한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세운 왕조를 정복 왕조라 했어요. 그러면 이 정복 왕조 개념은 뭐냐? 자, 여기 적혀 있듯이 만리장성 이북에서 건국했다가 급작스럽게 중국의 일부나 전체를 지배한 왕조들 정복 왕조다. 그래서 이제 이 정복 왕조에 그 해당하는 왕조들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일단 요나라가 있고 금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은 원나라를 또 제외했어. 그래서 보통 비트포겔 개념에는 원나라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동양사계론이라든지 그 교과서의 원나라 또한 어디로 포함되어 있죠? 정복 왕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통적인 농경 왕조가 있어요. 이 왕조들은 이제 뭐냐? 진, 한, 수, 당, 명 이렇게 해갖고 중국식 정형 왕조, 정형적인 중국 왕조로 보고 있거든요. 이원적인 왕조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눴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형적인 중국 왕조에 제일 정형적이라고 생각한 송나가 빠졌어. 또, 그 앞에 이제 정복 왕조 원나가 빠졌고 여긴 또 송나가 빠졌어. 그래서 이제 좀 개념을 좀 약간 이상하게 설정해놨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정복왕조와 또 다른 개념을 또 제시한 게 침투왕조라는 개념도 제시했거든요. 침투왕조가 뭐냐 하면 그럼 원래는 만리장성 이북이 아니라 이남 지역에 있다가 서서히 이런 그 정치적 변란이나 이런 계기로 해갖고 그 유목민족들이 세운 왕조를 침투왕조라고 해요. 되게 어떤 시대 때 세워진 왕조일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세워진 왕조들을 침투왕조라고 한다. 그래서 정복왕조와 좀 구별해갖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문화병론의 개념, 이거 꼭 외워두세요. 02년 기출문제 한번 쓰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병론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문화 시간에 좀 약간, 그 기억을 좀 상기시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사회 시간에 문화 적변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갖고, 두 개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여러 가지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언어학 쪽이나 양자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문화 영향이 등장한다. 이게 문화병론이죠. 그래서 요 나라의 이제 독자적인 문화체계라든지 이중적인 정치 조직, 그 다음에 군사제도, 관례 선인제, 요삼체. 요삼체는 그 당삼체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요삼체는 당삼체가 좀 약간 후진적인 문화가 좀 저구품이 하북삼진에서 발견됐고요. 이 하북삼진의 그 영향을 받은 게 요삼체야. 그래서 당상체보다도 좀 더 고급 문화가 아니라 좀 하급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요는 다른 정복 왕조와 달리 그 불교를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가 되게 발달해갖고 독자적인 대장경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거 보다가 이게 꺼졌네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보광주의 출현 배경을 보면 10세기 초 당제교 붕괴도 동아시아 세계의 중심이 붕괴됐죠. 예전에는 당나라가 확실히 구심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기미 정책에 영향을 받아갖고 이게 당나라의 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족들이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당나라가 이제 말기 때 가면 점점 붕괴되고 멸망하죠. 구심점이 없어진 거야. 거기다 이제 기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받은 당나라 통치 시스템이 있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고 이제 정보광조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송나라 때 그 송나라 문치주의에 입각해갖고 주변 민족들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이제 정보광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적 질서가 이제 동요되기 시작하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고조 때 그 정보광조들 그러니까 요나 원나라 침입을 계속 받았던 이유도 송나라가 제대로 통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그 정보광조 체제의 국가 성격을 좀 볼게요. 이걸 유목군주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자, 유목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약탈문의 제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이제 정복군주와 다르죠. 자, 유목군주들은 타민족의 침략을 획득한 약탈 제한을 신하와 부족 정도의 분배를 내죠. 그걸 통해서 분배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반해서 정복군주는 분배를 안 해주죠. 이거 보죠? 군사력이나 군주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제한을 축적을 해요. 분배가 아니라 축적이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고, 그러면 북위 같은 경우에는 어딜까요? 북위는 그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중간 정도의 유형이에요. 유형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목군주의 권위는 개인적 카리스마에 나와요. 이 사람의 개인적 카리스마, 매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 정복군주의 권위는 뭐죠? 제도적 권위를 통해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복군주는 그 한족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런 황제 중심의 시스템을 통한 통치야. 그러니까 황제가 무능해도 뭐죠? 밑에 있는 관료 조직이 그걸 뒷받침하면 계속 이 황제의 권위도 통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복군주의 그 권위라는 것은 시스템, 제도적 권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유목군주의 정쟁은 약탈전이에요. 보복전이고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해 통치할 목적으로 온 게 아니야. 뭐죠? 가서 그냥 짓밟고 뺏어오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그 약탈 대상 10개를 가지고 있으면 10개를 다 뺏어오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정복군주는 조직적인 정복전쟁. 정복은 뭐죠? 그곳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지배하려면 그 지배민들, 피지배민들을 모두 다 뺏어는 안 돼. 왜 뺏어서는 안 되냐?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지만 또 재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생산은 가능해야지만 또 지속적으로 수탈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행정적 조직망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건데, 징기스칸은 약탈전이었죠. 약탈전이에요. 뭐 점령할 생각 없었어. 근데 이 오고타에 보면서 이제 정복왕조 바뀌면서 뭐예요? 정복을 매기도 했고, 그래서 생목인이나 이 사람들 동원해갖고 이제 행정적인 수치체를 통해서 뭐예요? 체계적으로 이제 약탈을 하죠. 조직적으로. 예. 약탈이다 보다 보면 이제 세금이나 형태로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목왕조의 권력 기반은 현실적이고 부족적이죠. 되게 이제 그 부족 단위의 군대 편제도 하죠. 되게 10단위의 변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 카리스마적인 어떤 인물이 통치할 때는 나름대로 붙어 있어. 근데 그 인물의 권위가 떨어졌거나 그 후계자가 이제 어린 사람이거나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뿔뿔이 또 헤어져요. 근데 이에 정복군주는 비현실적인 그 형태로 있죠. 초부족적인 해고, 이것은 이제 그 뭘 볼 수 있냐면 그 징기스칸의 군대 조직에서 볼 수 있죠. 징기스칸의 군대 조직은 종종의 유목분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10단위의 군대 편제는 그들 가지고 왔어요. 뭐 천호제, 만호제. 근데 또 다른 게 뭐예요? 그 내용이 다르죠. 현현 단위, 부족 단위가 뭐예요? 초부족적인 단위로 군대를 조직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뭐냐면 이제 부족적 영향을 배제시키는
그리고 황제에게만 절대 충성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부대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유목군주하고 정복군주의 이게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북이라든지 이런 그 중간 침투왕조 형태는 요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의 중간 정도의 그 레벨, 이렇게 이제 그 형태였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정복왕조의 특징은 뭐냐면 이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체제는 요나라, 뭐 금나라, 몽골, 청나라 다 보이죠? 이중지배체제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는 그 유목민족하고 농경민족을 분리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남명간제나 북명간제 연후 16주 점령하고 나서 이렇게 실시했죠. 그 다음에 그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진족들을 뭘로 통치하죠? 예전에 시족공 통치, 수족 조직을 이용한 맹화모국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골족 같은 경우에 천호제, 만호제. 그 다음에 그 청나라는 팔기제. 이런 그 편제는 당시는 그 편제는 이 평상시의 수렵이나 그다음 군사 조직을 행정 조직으로 편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그 수렵 조직이면서 행정 조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들 이제 한정되고 농경민은 정통적인 이제 중국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요. 그러면 왜 이런 이중 지배 체제를 유지했냐?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중국 문화의 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기 고유한 문화를 지키고 중국 문화의 어떤 그 뭐냐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군사를 유지한 거. 왜냐하면 이제 유목국가들이 소수의 유목국가들이 다수의 차지하고 있는 한족들을 통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강력한 군사력이죠. 그 군사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기마 군사력에 나오죠? 기병에 나오잖아. 근데 이 기병이라는 것은 그냥 그 특정한 훈련만 받아갖고는 강력할 수 없어. 뭐죠? 항상 생활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유목민족들은 그 어릴 때부터 뭐요? 말과 같이 생활하잖아.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뭐죠? 기병, 강력한 기병이 탄생되죠. 그러니까 유목경제, 유목생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농경민족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분리해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이중적인 어떤 지배체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 시에 또 뭐냐면 쉽게 또 징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군사 유지 부분이. 그거는 그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국사 서설이 있거든요. 교보문고에 나와 있는 그 책에서 나와요. 있는 거고, 없는 얘기 제가 만들어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제가 말하면 좀 그러니까 의구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 예. 근데 제가 얘기한 것도 저도 여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 개론서 보고 그 있는 책들 보고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자, 하여튼 중국사 서설이라는 책들을 제가 좀 약간 소개를 하면, 제가 이걸 예전에 그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샀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때는 되게 한자가 지금 많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판은. 이 책이 좀 자세히 돼 있더라고. 그 동양사 계도나고 한중기 책보다 훨씬 더 자세히 돼 있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글씨가 조금해. 내용이 많아서 원래 그 중국사 공부하시기 싫으신 분은 좀 읽기가 좀 불편한 책인데, 요번에 그 나온 그 문제 있죠. 당나라 군사제도와 관련된 핵기제. 제가 핵기제 그 근거를 거기서 찾았거든요. 그대로 나왔어요. 예, 장렬히 이렇게 쭉 해갖고 핵기제 나오니. 근데 한번 그 좀 심층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부분이 참 책이 잘 돼 있어요. 자,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책이요. 예. 자, 그 다음에 고유한 문자를 제정했고, 거짓 문자, 그 다음에 거란 문자, 그 다음에 여진 문자, 파스파 문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파스파 문자는 지금 사용하지 않는 문자다 했죠? 그 원나 남아스님 파스파가 제작한 건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몽골 문자는 지금의 파스타 문자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명나라 중기 때 만들어진 문자예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중국식 체제를 도입했죠. 중국식 이렇게 고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다. 예,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연호를 제정했고 중국식 국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원, 금, 요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중국 애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한자를 좋아해. 외자들.
우리 두 자를 쓰잖아. 이 이름이나 국호나 다 외자를 쓰는데 왜 그래요?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그거 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래. 얘네들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원이란 말도 원래는 이게 그 자기들이 썼던 말이 아니라 후에 명나라 등장하고 나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몽골족의 왕조를 원이라고 그냥 갖다 붙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기들 뭐라고 부른 거야? 쿠빌라이 세운 울루스에서 쿠빌라이 울루스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약간 중국식 사고 방식을 이제 입각해서 쓴 것 같아요. 원사, 금사, 뭐 요사.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근데 실제 얘네들이 뭘 썼는지 원은 기록이 있어서 나는데 지금 거란이나 그 당시 여진족은 지금 자체 기록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국호를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유목사회, 농경사회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유목체제가 이제 농경사 같이 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목체계가 어쨌든 농경체제를 농경체제 침식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동화됐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유목 왕조들 보면 아니 정복 왕조들 보면 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왕조들이 되게 많아요. 민족들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란족, 여진족. 그 잘 나갔던 거란족, 여진족이 지금 있어 없어요? 존재하지 않죠. 다 동화됐어. 왜냐하면 거란족과 여진족들은 이중지배 체제를 가지고 좀 뭐냐면 자기 고유한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문화 수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동화돼 버린 거지. 특히 그 만주족 같은 것들이죠. 만주족은 금방 동화돼요. 그 여진족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문화 수준이 확 낮았어요. 낮았는데 갑자기 이제 군사를 통해서 기회를 봐가지고 중국을 꿀떡 먹은 거야. 근데 막상에 중국을 먹었더니 중국 문화가 너무 시야착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문화를 갖다 버리고 뭐죠? 중국 문화에 투신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민족 자체가 없어졌고. 근데 예외적으로 원나라 몽골족만 좀 예해요. 몽골족은 다행히도 뭐죠? 중국을 먹기 전에 어딜 공격했죠? 서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중동 지역을 공격을 해갖고 한번 봤어요. 다양한 문화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를 보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뭐예요?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지니고. 그래서 원나라는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다른 나라 문화를 다 받아들여요. 뛰어난 거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문화에 동화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몽골족만이 지금 계속 어떻게 돼요? 남아있는 거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는 차이점이 보인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 볼게요. 자, 282페이지 펴보세요. 17번 문제. 자, 가와 다에 들어갈 역사적 용어를 각각 써보고 나와 다의 차이점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비트폭의 이론의 비판점 두 가지 써보시오. 자, 비트폭에 의하면 진나 그 중국 통일에서부터 청의 멸망까지 중국 제국의 역사는 뭐와 뭐로 나누는데, 자, 뭐와 뭐는 일단은 거기 가에 들어갈 건 뭘까요? 예, 그 전형적인 중국 왕조하고 그 다음에 요금 청이 가니까 뭐죠? 정복 왕조로 나누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북위를 비롯한 북주의 여러 왕조를 다는 뭐죠? 침투 왕조라고 해요. 침투 왕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 사람이 이제 비트폭의 이론의 비판점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동계에 나와 있어요. 자, 요조의 성격 정복왕조의 특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정복왕조의 특성만 강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그 정형적인 중국 왕조와를 해서 송을 제외했어요. 되게 정형적인 중국 왕조는 한족들이 세운 왕조죠. 근데 그 송을 제외했다는 게 좀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복 왕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이죠. 원을 제외했어. 송과 원을 제외했다는 게 좀 약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전의 유목국가를 요 왕조 동일시하면서 이들 유목국가 역사적 발전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것을 이제 뭐냐면 유목국가 이전에 그 요 왕조 이전의 유목국가들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동계에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가와 나의 전쟁 형태 써보고 나의 내용을 써보시오. 그 다음에 기읒의 여진족과 거란족의 관련 내용을 각각 말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강조 경제 형태를 말해보시오. 일단은 정보강조 부족제 개편을 위해서 군사력 강화를 강화로 칸의 그 정치 군사력은 유목국과 비교 안 될 정도로 강화했다. 그래서 정보강조 대외 침략주도 멋못에서 벗어나 약탈전에서 벗어나서 뭘로? 정복전 왔다. 약탈전과 정복전 차이점은 아까 설명했죠? 약탈전은 그냥 단기적이고 그냥 파괴적이야. 그래도 10개 있으면 10개 다 뺏어버려. 근데 정복은 그걸 지배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뺏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한 두세 개 뺏고 7개 놔두죠. 재생산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진족과 거란족의 관계 내용을 써보시오. 이게 잠깐만 내가 써놓고는 여기 보면 이제 부족제 개편 내용이에요. 여기 기획을 부족제 개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이제 빼먹었는데 제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족제 개편 내용 같은 거는 이제 그 동계 부분과 이제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거란족 같은 경우에 정통적인 이제 부족제로 그 유목민주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부족을 했대 그대로 원래 부족들을 이제 개편한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 해체해서 해처모식으로 개편을 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종전 부족제의 그 뭐냐면 그 부족장의 영향력을 배제시킨 것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진족 같은 경우에 맹항모국제도 개편을 했죠. 그래서 이 맹항모국제를 통해서 군사 행정 기능을 같이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복 그 왕조의 경제 형태 변화 보면 이들은 처음에는 유목경제와 농업경제가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걸로 개편되죠? 농업경제 형태로 개편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목 형태가 없어지면서 군사력 또한 어떻게 된다? 약화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죠. 19번. 19번은 이제 그 뒤에 요나라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도 하고, 잠깐만요. 28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288페이지 36번 문제 볼게요. 36번.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가의 개념을 정복왕조와 구별해서 쓰시오. 그 다음에 밑에 밑줄치 내용과 관련돼 금나 요나 물물제도를 각각 써보시오. 자, 가는 뭘 들어갈까요? 침투왕조죠. 침투왕조. 그 침투왕조와 정복왕조는 다르다고 했죠? 네, 정복왕조는 말년의 이북에 세워졌다가 갑작스럽게 점령했던 왕조고, 침투왕조는 이미 내주 이주했다가 뭐죠? 조금씩 중국의 일부를 점령했던 왕조야. 이런 개념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관련된 금과 요나라의 문물제도. 이거는 이제 아까 언급한 뭐 이중 지배 체제라든지 독자적 문자를 만들었다든지 등등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로 요왕조. 요왕조가 이제 비트포르게의 문화병로가 연결돼 갖고 예전에 이제 02년 기출문제 나왔고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09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또 그 요나라 문화와 관련돼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요나라를 세웠던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이죠? 거란이죠. 거란. 거란 민족이고 이 사람은 9세기 때 그 당의 정치적 혼란을 틈타서 반응해서 그 당시 이제 916년에 진라부의 야율안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의 여러 부족들 통합을 해서 거란국을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야율안복이는 상경 잉왕부에 도읍을 한 후에 그 주변에 있었던 탕구트, 위그도 여러 부족들을 제압하고 결국에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925년에 발해를 멸망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외몰고 만주에 이른 지역까지 획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나서 태종이 즉위하게 돼요. 이 태종은 중국까지 공격했죠. 그때 이제 중국은 5대였어요. 5대. 5대 중에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 후진이 세웠던 나라가 석경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건국의 대가로 뭘 줬냐면 연운 16조를 줬어. 오늘날 북경 일대 땅, 한족들이 살고 있는 땅.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요는 그 연운 16조 획득하고 이제 거란을 요로 개편을 해요. 후에 이제 후진을 멸망시키고 중국 전체를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하북 지역에서 그 당시 그 한족들이 너무 커지니까
저항이 커지니까 그냥 연후 16주만 먹고 그냥 물러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있고 나중에 송나하고 또 싸우죠. 왜 송나와 싸워요? 송이 건국하고 나서 잃어버린 고토를 이제 회복하자. 그러면서 연후 16주를 회복하자 하면서 일어났어. 근데 결국엔 졌죠. 왜? 송나의 군사 시스템이 너무 불합리한 거야. 그다음에 맹왕을 보니까 안 돼가지고 결국엔 진종 때 전연의 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 후에는 이제 한 100년 동안 계속 평화기가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요의 이제 건국과 발전 구체적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요나라는 일단은 유목민족이에요. 이들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죠? 키타이라고 부르죠. 키타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나라의 이제 건국 변천 과정을 보면, 자, 당의 분열, 위구르 왕조의 붕괴 등등을 해갖고 이제 했고, 그 당시 야율 안보기가 부족을 통합해가지고 이주민을 바탕으로 해서 건국을 했다. 한이 이주민을 바탕으로 해서 탕구투나 바레 같은 나라를 이제 점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오의 특징은 뭐냐면 종전의 유목민족도와 좀 다르게 비유목적 경제를 통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유목 경제가 아니라 이 농경과 수공업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소금이나 철 같은 걸 만들고 이걸 타부족에게 공급함으로써 이 거란의 8개 부족들이 이 한성, 그러니까 이제 한성 이남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이제 통합을 함으로써 자기 부족들이 이제 거란적으로 통합하는 기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인 지식층을 적극적으로 흡수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중국식 관료체제라든지 조직 방식, 문화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였고, 자, 연호도 국호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란이라 불렸다가 태종 때 뭘로 바뀌었다고 했죠? 요라고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거란족들은 오래전부터 당의 기미 정책의 어떤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중국식 지배 체제에 아주 능숙해요. 중국 행정 체제. 그래서 예전에 유목민족들은 중국을 침략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왜냐면 이들이 고개 공격해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거기 지배를 못해. 왜 그랬겠어요? 행정 조직에 이런 것들 잘 모르거든. 근데 요나 금이나 이런 황제들은 이미 이제 중국식 체제에 능숙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한인 지식인층을 받아들여갖고 그래서 중국을 쉽게 통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요의 특징은 뭐냐면 종전의 유목민족들은 국가 형태가 뭐예요? 단순히 부족 연합이었죠. 부족 장세력들이 너무 컸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족제 개편,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형태는 있지만 부족제를 종전의 부족을 그대로 둔 게 아니라 뭐죠? 분토 정권을 해갖고 부족을 짜게 나눠가지고 다른 데 삼인을 시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족의 세력을 약화시켜서 부족쟁의 간섭을 배제시켰다. 부족을 직접 황제가 지배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이런 것들이 북위에서도 보여요. 아마 북위와 북위의 가도를 거쳐갖고 이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이런 통치 체제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영목군주하고 정복군주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유목군주들은 나눠주는 역할이죠. 분배자잖아.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정복군주는 분배제가 아니라 축적을 하죠. 이 축적된 걸 통해서 군사력, 군주권을 이용하죠. 이런 것도 이제 요나라에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흥망 과정을 보면요. 태종 때 국호를 요로 계칭하고, 그 다음에 연운 16을 하나로 봤죠. 그래서 이제 하북의 일부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유목민족으로 농경지역을 최초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후진 정복에 실패를 했고요. 성종 때는 이제 이 성종 때의 전연의 맹을 맺죠. 전연의 맹은 예전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송을 형으로 모시고 아오를 이제 고단해가지고 세패를 유입하는 일종의 용돈인데 강제로 이제 받는 거죠, 그냥. 예.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한나라 문화와 이제 접촉하면서 원래 유목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검소하고 간인한 기풍들이 상실되고 그래갖고 선조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국호를 뭘로 계칭해요? 거란으로 계칭해요. 요에서. 그리고 거란 민족 지상주의를 내세우죠. 거란 국사들 편찬하고 불교 진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라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불교가 되게 발달돼 있어. 문화적으로. 왜 불교를 이제 했냐? 이게 더 다목적인데 일단 불교는 중국 문화가 아니다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처음에는 민족 고유의 토속 정권을 발전을 자극하고 보존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죠. 그래서 토속 종교는 점점 사라지면서 뭐만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야? 불교만 이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불교 진흥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거단에는 독자에게 뭘 만들었나? 대장경. 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불교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방 세계에서는 뭘로 알려졌다? 키타이로 알려졌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보통 키타이인데 원래는 거단만 칭했던 거야. 이게 키타이란 말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동양 중국의 왕조들 다 뭐라고 지칭해요? 키타이라고 해요. 서양에서는. 그래서 원나라에 보면 마르코 폴로가 이제 원나라 방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원나라 키타이라고 하거든요. 키타이 제국. 이때 키타이라는 거는 거란의 의미가 아니라 동방의 중국의 나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렇지만 송나라와 금나라 협공을 받아서 멸망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멸망할 때 거기에 이제 여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그 뭐냐면 요가 멸망한 후에 그 일족이 세운 망명 정부가 있어요. 야율대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서요라고 하거든요. 서쪽의 요. 그래서 카리키타이 흑요라고 하는 민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배층은 거란이고 피지배층은 위구르인 이렇게 있고 뭐 동서문화의 교류에 발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몽골족의 한길파였던 나이만드에게 명명을 했는데 자, 하여튼 서요단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건 송나라 멸망과 관련돼 있죠. 이 서요단 나라. 송나라가 금나라에 이제 대입하는 과정에서 누구하고 손을 맞아요? 서요와 손을 맺고 금을 공격하다가 그 간 사신이 붙잡혔잖아 도중에. 그 때문에 금이 이제 뭐 분노를 불러일으켜갖고 결국에는 정강의 그 병 같은 것들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요의 통치 구조 이중적인 지배 체제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나라는 그 간제 개편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한인의 지배와 그다음 유목민주의 지배를 달리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북면간제, 남면간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북면간제는 주로 유목민을 대상으로 한 거고 남면간제는 농경민을 대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북면간제는 북추민원, 북면간을 거쳐서 그 뭐냐면 그 행정적으로 이제 부족제, 유목민 사회나 거란민도 있고 이때 부족제라는 건 정통적인 부족이 아니에요. 분토 점거한 후에 다시 새롭게 재편된 부족제죠. 그래서 이런 부족제를 통해서 군사력도 유지하고 군사력도 증발하고 행정조직도 이용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남면간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시면 그 남추미론이 있고요. 그 밑에 남면간이 있고 주연제가 있죠. 농경민 사회인데 발해나 한인들 있고 근데 특징은 좀 눈여겨보면 군사 부분은 그 행정 부분만 있고 군사 부분 누가 가지고 있죠? 여기에서는 북추미론이 담당해요. 네, 그 군사를 지은 행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원적인 통치 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지방의 유목민들, 농경민들, 그래서 유목민은 미륵, 성역, 부족 단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경민은 주연제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뒤에 이제 등장한 금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나라도 여진족은 뭘로 통치해요? 맹왕 모국제로 통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뭐냐면 그 한족은 주연제로 통치하죠. 그리고 한족이 이제 주연제는 민정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맹왕 모국제 쪽에 있는 그쪽은 장가는 군정을 통치하죠. 유목민족들이.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유목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뭘로 바뀌는 농경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목생산 경제와 농경생산 경제가 이제 혼합되어 있다가 시간이 되면서 농업 비중이 높아지고요. 특히 그 위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시문화가 발달됐어. 예. 도시문화는 유목민족들에는 좀 특이한 거죠. 왜냐면 유목민족 돌아다니니까 도시문화가 발달할 리가 없는데 이 한족과 바레인을 강제로 거주하면서 이항구라든지 중경 대정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도시가 거주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농업생산, 농경기술이라든지 각종 이제 수공업기술, 직조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거란이 정보왕조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인과 바레인 역할들이 비중이 커지고 이들을 위해서 유목지가 농경지로 전환이 돼요. 농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 위구르인을 통해서 서방과 교조하고 동서문화 교류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농경지가 확대되면서 유목지 축소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원래 권한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유목지가 축소되면서 군마가 부족되고 유목민들이 빈곤해가지고 그다음에 유목민들이 맨날 농경민들이 어디로 다니니까 이제 말 안 타죠. 그러다 보면 군사력도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뭐냐면 요나를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고요. 그다음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포로 잡힌 한인 수공업자를 인해서 인왕부와 두아주에 이제 배치했는데 두아주라는 것은 이제 그 뭐냐면 요나의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항서부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형성이 됐고, 자, 요나 문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 나왔거든요. 불교 문화 관련돼갖고. 자, 요의 문화는 다른 정보왕조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었다. 건한 문자. 그래서 건한 대자, 소자, 이런 것들 있는데, 건한 대자는 이제 태조 때 처음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전해지지 않고, 소자 같은 경우에는 그 위그로 문자를 본따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포옹 문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건한 문자 할 때는 소자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중국식 기록에는 그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유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요의 왕릉에서 발견된 것에 보면 거기에 한 2000자 종의 건한 소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지금 해석이 안 돼. 왜 해석이 안 되냐면 지금 건한 민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 해석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해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하여튼 이 건한 문자는 왜 만들었냐? 문자를 통해 제도와 풍습을 보존시키고 했다. 그래서 한자의 상형을 채용했지만 전혀 다른 독특한 자형을 가지고 있고 소자는 이제 자의식이 내포된 상당히 국수의 성격이 강화됐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건한 민족의 어떤 사상을 표현하고 중국 문화에 대응하고 후대 정보왕조 문자 제작에 큰 영향을 줬다. 자, 그 다음 불교인데, 이 불교는 별표 하나 꼭 쳐놓고 보세요. 자, 건한은 불교가 되게 발달됐어. 왜 불교가 발달됐냐? 자, 일단 불교는 인도 불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도를 통해서, 인도를 상징한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에 대항하기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토속 종교를 또 유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상류의 하류 계층이 불교 확산되고 불타 불사가 조성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 황제들이 불교를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도종이나 뭐 선종 그런 사람도 있고 대장경을 편찬했고 그렇지만 불교가 확대되면서 여러 부작용도 있는데 상무적인 정신이 없어졌어요. 약화됐죠. 왜냐면 불교는 뭘 하죠? 살생을 금지하죠. 사람 죽이거나 뭐 생물 죽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런 것들이 상부적 정신을 약화시키는데, 요건 거단뿐만 아니라, 그, 몽골족도 마찬가지야, 몽골족도. 이 몽골족이 이제 불교를 받아들인 거는 우리가 원나라 때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남아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 때냐면, 16세기 이후에요. 그래서 16세기까지만 해도 막 이게 뭐 상무적 정신이 넘쳐갖고 막 약탈하고 그런 민족이 16세기 이후에 힘이 약해졌거든요? 왜 약해졌냐? 불교를 남아교 대중화되면서 이게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온순해지기 시작한 거야. 사람들이.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내세관념 인식 때문에 현세가 약화되고 그리고 국가재정 증가, 뭐 불사교충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건한 문자로 오대사나 정관존을 번영하고 그다음에 요삼체. 이 요삼체는 하북 삼성 지역에서 삼진에서 이제 수용했기 때문에 당상체보다 높은 문화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좀 격이 떨어진 문화에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좀 낫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유 문화에 정목 번영을 해서 중국 문화 선택적으로 수용을 해야겠다. 뭐 건한 문자라든지 주술적인 내용들 등등등 해갖고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동화되고 말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금은 안 다뤘어요. 왜냐면 금은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기출 주제별 강의 때문에 안 다루는데 뭐 문제 풀면서 금을 잠깐 넘어가죠. 보면서 자, 그러면 이제 형성평가 28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283페이지 19번 한번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의 목적을 말해보시오. 그 야율안보기가 소유한 기획의 그 군사적, 이런 경제적 특징을 각각 써보고 디귿의 차이점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권한의 그 부족제를 개편한 부족제를 해석하여 뭘 했다? 분토 점거했다. 그래서 권한족의 부족을 나눠서 다른 데로 3인화 시킨 거죠. 이 분토 점거라는 뜻이. 그 다음 야율안보기는 정보강조의 항제로서 군사력과 경제를 가지고 유목국가의 군주권을 견제하는 부족지를 해체시켰다. 자, 이때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제 탈부족적인 군대, 아까 부족제를 이제 해체시키면서 어떻든 군사를 바탕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제로운 것은 비유목적인 방법. 어떤 방법이었죠? 농경민들을 이제 해가지고 거기 소금이나 철, 농경경제에 의존했던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유목군주와 정복군주에 갖는 성격의 차이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제 유목군은 타민족의 핵대단 약탈자를 제한을 신화와 부족적인 분배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 방면에 정복왕조는 아까 축적된 제한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과 군주권의 지위를 유지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20번 뭐죠? 자, 가에 들어갈 왕조 써보고 이 왕조의 건국 우위를 두 가지로 서술해 보시오. 요가 망하자 그의 일종의 야율 대석이 중앙아시아에 들어가 그 위국의 또 카나 왕조를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세운 왕조가 뭐냐면 서요야 카리키타이라고 부르는 민족인데, 자, 그 서요에 의해 보면 동아시아 문화를 중앙아시아에 전파했고 동서문물에 크게 공유했다. 이 그 서요는 나중에 나이만이라는 민족에게 멸망해요. 나이만은 이제 그 몽골족에 쫓겨나가지고 몽골평에서 나왔다가 서요를 멸망시켜. 근데 이 나이만도 나중에 뒤쫓아온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몽골족한테 멸망을 당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거란 부족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번 보면, 가와 다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가의 의미를 말해보시오. 이 다의 형성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자, 거란 부족들은 그 서열로 구현돼. 여러 개의 서열로 구현되고, 그 다음에 그 서열이 모여서, 미륵으로 구별되고요. 잠깐만. 거란 부족은 본래 여러 개의 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중국사의 현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현해에 해당하는 것은 성렬이네요. 맞아요. 성렬. 그 다음에 그리고 가는 다시 중국 항해에 해당한 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갖고 이제 나에 구성된 것은 이제 부족이야. 부족. 여기는 미드라고 이렇게 되는데 부족 본치세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단위가 뭐냐면 향가 잠깐. 맞아. 제가 말 잘못했어. 그 미륵 맞아. 미륵이 맞고 미륵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 미륵을 바탕으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성렬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족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요의 지방행정구역 중에 그 다른 특별주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두아주. 예. 두아주가 형성된 배경을 이제 보면 그 항시의 친척, 외척 그리고 대신 국공 있는 부족 수령들에게 수획득한 분배받은 전쟁포를 이주해 지배한 주로서 주로 여기에서는 주로 수공업 생산품이나 특수한 생산품을 만드는 곳이 두아주다. 그다음 그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뭐냐면 그 금나라 이세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세호는 세금을 이중 징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형성 배경이 이제 두아주 비슷하게 하고 세금을 국가에 한 번 더 징수하고 자기가 예속돼 있는 그 귀족들이 또 왜냐면 예속당하는 귀족들에게 또 내고 세금을 두 번 낸다고 해서 이세호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와 비슷한 향소부고가 비슷해요. 고려 향소부국도 형성 배경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한요초 때 끝까지 개겼던 그 군현들 있죠. 호족들의 행정구역을 편제하는 과정에서 향소부국이 나왔다고 그래요. 요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2페이지 볼게요. 자, 다음 거란 문제를 제작한 목적을 서술해보고 기획과 관련된 거란 문제의 특성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거란 문제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보시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요소에 의하면 거란 문자 대자와 소자가 두 가지가 있고, 대자는 지금 없어졌다고 했어요. 사고고, 소자가 좀 남아있는데, 자, 소자는 태조의 아들이
그 태종이죠. 위구르의 소자를 만들어가지고 만든 포옹 문자인데, 자, 이 거란의 소문자는 정보강제 국수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거란 문자 제작을 통해 그대의 제도와 풍습을 보존하려고 했고, 특성은 이제 뭐냐,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거는 이제 특성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상을 표현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거란주의 강한 대항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영향은 그 거란 문자에서 요왕조 이후에 정보왕조에 그들의 고유 문자를 제작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금이나 은이나 원이나 청. 금나라는 무슨 문자가 있어요? 여진 문자가 있죠. 여진 문자. 그다음 원나라는 파스파 문자가 있고, 청나라는 만주 문자가 있죠. 요 만주 문자는 여진 문자와 다른 계통이에요. 여진 문자는 다른 때 만주 문자는 그 몽골 위구르 문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자, 23번은 뭐죠? 거란의 불교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란은 불교를 수용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해보고 기읍과 니은이 관계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불교 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 두 가지를 기술해보시오. 자, 거란사에서 불교가 전파되니까 지금까지 샤머니즘 원시중국밖에 몰랐던 거란인들은 불교를 정신적 자각을 주면서 발전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불교를 왜 수용했냐? 자, 일단 불교를 통해서 중국 문화 대항하자. 이건 뭐 위진남북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불교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민족 문화, 토속적인 종교 문화를 유지하려고 했죠. 왜냐면 불교가 상당히 다른 그 종교에 흡수 통합하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불교 진흥 정치를 했는데, 성종 때 이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기읍과 니은의 관계예요. 예. 거란 민족주의자인 성종은 거란 고유의 풍습을 보존하고 있다. 불교를 통해서 거란사에 전해놓은 민족 고유의 토속 종교 발전에 자극을 주어 불교와 같이 토속 종교도 발전이 종교의 이중성을 엿볼 수 있고요. 그다음 흥종과 도종 시대 때는 성종 때 토속과 불교의 이중성이 사라지고 오직 뭐만? 불교만. 그러니까 원래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불교가 완전히 뭐가요? 토속 문화를 통합을 해버린 거야. 예, 이런 것들 이제 연결부분인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불교라는 것 자체도 인도에서 건너왔지만 실제로 이때 불교는 어떠한 불교예요? 중국화된 불교죠. 그래서 거의 중국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부정적인 영향을 볼게요. 자, 상호적인 정신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유목민의 현세관을 약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불사의 건축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켜서 요제국의 쇠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인가? 거란 이제 여진족을 좀 볼게요. 여진족. 여진족을 아직 살펴보지 못했죠. 여진족은 이제 금나라에서였어. 그래서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하나 정책을 했던 황제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반발한 황제도 많았지만, 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보면요. 자, 여긴 통치제도와 관련된 거니까 이제 보면요. 다음 기역의 구성을 써보고, 시종 전까지 기역이 디귿을 통제하는 방식을 써보시오. 그리고 니은이 몰락한 경제적 배경을 말해보시오 있는데, 이건 금나라의 통치체제를 말해요. 금나라 통치체제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중적인 지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황제가 있고요. 그 위에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자, 그 밑에 발글련이라는 게 있어. 발글련. 발글련은 뭐냐면 일종 부족장행이야. 부족장행. 쿠이타 있잖아. 그래서 이 발글련이 이제 일종의 황제 권력의 경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영삼성사와 함께 그 황제권을 견제하는 그런 것들 이제 있는데, 영삼성사가 나중에 발글련가 이제 영삼성사로 바뀌어요. 삼성사로. 영삼성사로. 시종 때 바뀌는데, 여진 귀족들을 간제상 우대를 하면서 삼성을 견제하는 목적을 했는데, 일종의 황제권의 또 견제를 좀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런 중앙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조직으로서 뭐가 있냐면, 로가 있죠, 로가 이제 장관인데, 로는 이제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송나라도 제일 큰 행정단위가 뭐예요? 로죠, 로. 그래서 로가 있는데, 로는 밑에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요. 하나가 한인, 바레인, 이 사람들 통치한 주연제가 있고요. 주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부족제가 있죠. 맹화모국제. 그래서 노는 주연제를 통해서 군정을 통치하고, 산성은 민정을 통하죠. 그래서 삼성 조직은 주연제 민정, 노는 군정.
그 다음에 부족제 바로 밑에는 로는 군정과 행정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좀 복잡하실 거예요. 원래 표가 있거든요. 제가 만든 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빼빠졌는데 제가 교재에서는 제가 거기에 첨부해 놓을게요. 그 이미지 표를. 그래서 그걸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대충 이제 이런 이중 지배 체제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태종부터 시종까지는 정통인 조직인 발근련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족 연합 조직이었던 것이 그런 것들이 시종제에서 넘어가면서 삼성 육부 제도로 바꿔요. 그래서 삼성을 그 통제하기 위해서 그 위에 삼성사를 두죠. 영삼성사를.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영삼성사는 주로 누굴 임명하냐면 발근련 예년에 부족장들 있죠. 그들을 임명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24번 문제들. 자, 여기 보면 다음 기역의 구성원들 써보고, 자, 시종 전까지 기역과 기역이 디귿을 통제하는 방식을 말해보시오. 니은의 몰락과 경제적 배경을 서술해보시오. 자, 여진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고유의 정치 조직이 아니라, 예, 조직인. 예,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잠깐만요. 저도 이렇게 책을 써면서 해야지 나중에 개정판 넣을 때. 이거 내년에도 개정판 나와요. 내년에 거의 2배 정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계속 증강을 시켜서 일종의 문제 은행처럼 만들려고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만들어서 암기할 때 여기 이런 식으로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갖고 암기하면 좀 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정치 조직 쓰시면 되고 그래서 작업 한 5년 기한 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다 합격하실 텐데 이제 나중에 합격 그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일단 여기가 정치 조직인 발근열가인데 자 여기 발근열가 그다음 맹항목제가 있는데 발근련은 아까처럼 말한 그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여진 부족장도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기역을 디귿을 통제하는 방식 삼성육부제는 발근련가 있다가 나중에 시종 때 영삼성사로 바뀐다고 했죠? 예. 그래서 영삼성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을 그러니까 맹항목이 왜 몰락을 했냐? 일단 이제 이게 동계에 쭉 나와 있는데 토지 분배 과정에서 유역자에게 좋은 땅, 그러지 못한 여진들에게 천박한 땅을 줬는데 이때부터 빈부의 격차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토지를 받으면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가 있어요. 병역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역 외에 의무 외에 항제 행행이나 수역에도 호위병이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토지 조금 받는 대신에 뭐냐면 많은 의무를 지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 농경생활 잘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경을 서작을 줘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사람들은 또 한인 문화에 이제 후수 통합되다 보니까 한인들의 여러 가지 유흥 문화 같은 거 있죠. 그 돈을 팍팍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층은 좀 이 커버가 돼. 돈을 좀 있으니까. 근데 중하층은 이걸 커버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지가 뭐야? 갖다 팔아. 그런 것들이 이제 토지의 어떤 그 맹항목의 몰락을 불러일으킨 거죠.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25번 문제 볼게요. 25번. 자, 그 다음 가에 들어갈 간청 명칭을 써보고 기역의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 가의 역할과 성격을 각각 말해보시오 있는데 그러면 중국의 상성, 중서, 문화 제도를 채택하면서 중국의 삼성과 다른 삼성의 상층기구 이걸 통과하는 기구가 있었죠. 이게 뭐라고 했어? 시종 때 만들어졌던 영삼성사. 영이라는 것은 삼성을 통과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기역의 이유. 그래서 삼성과는 삼성사의 권한이 컸다. 그래서 왜 상성의 권한이 컸냐? 영삼성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항제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문화성이나 중소성 권한을 축소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서성의 권한이 커진 거죠. 이건 발해도 마찬가지예요. 발해도 그 삼성 중에 상서성 역할을 한 정당성의 권한이 뭐예요? 강하죠. 그건 뭐냐면 그 항제권을 제약하는 것이 문화성하고 중소성이거든. 그런 권한들이
약했기 때문이죠. 항제권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정당성의 권한이 강해진 거,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역할과 성격을 보면, 그러니까 가의 역할과 성격이 뭐야? 영상선사의 역할과 성격을 보면, 영상선사는 금의 독자적 간직으로 여진 귀족들이 간제사 예우하면서 삼성을 통제하게 하는 기구로 최고의 정책 결정 기관이다. 그래서 상당한 견제 세력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26번을 볼게요. 26번은 보면 여진족의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에 들어갈 세금의 명칭을 써보고, 가의 징수 결과를 말해보시오.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나의 의미를 쓰시오. 자, 여진족의 본고장인 만주와 요의 옛 지역에서는 농업 생산의 대부분 피정국민들의 노비에 의해서 경영됐다. 그 지역의 조세는 이들 노비의 다가에 따라서 뭘 징수한? 물력전을 징수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력전. 그러니까 노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부터 세금을 많이 뜯기는 거야. 이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진족들의 농업 생산 가운데 노예 가운데 일본 본래 요나라 치하에 뭐였다? 이세호였다. 이렇게 쓰시면 돼. 이세호. 이세호라는 것은 그 권한귀족에 잡혀온 한인 농민들 요대부터 쭉 사원했는데, 여기에는 간부와 사원의 두 개를 세금 징수에 걸었다고 해서 뭐냐면 이세호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나라의 뭐와 비슷하죠? 두아주라는 개념과 비슷해. 특수행정구역인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나의 의미 쓰고, 그래서 이제 있고, 가의 징수 결과를 좀 볼게요. 물력전 징수 결과. 자, 여진족 지배층은 물력전을 내지 않으려고 노비를 판매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경작 인구가 감소되고 여진족 상층부의 빈곤을 촉진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노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진족 상층이죠. 여진족 상층은 그 물력전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비를 갖다 팔았고, 중하층은 뭐죠? 그 당시 이제 한족 문화에 탐리하다 보니까 유흥비가 많이 쓰면, 그러니까 두 계층이 다 몰락을 거야, 그냥. 경제적으로 몰락하면 군사적인 어떤 수행을 할 수 있었어요? 없겠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진족의 그 맹한 모국제 몰락 관련돼서 이 물력적 부분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계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그는 누구를 말하며 그가 여진 보증정책을 취했던 사회적 배경과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여진 보증정책의 내용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여진족들은 상당히 하나가 빨랐어요. 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체가 뭐예요? 상당히 저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다른 이제 문화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되게 이제 하나 정책이, 하나가 빨랐고, 그래서 이제 그 적극적 하나 정책을 추구하는 왕이 있고, 그에 반반해서 이제 나름대로 그 하나 정책을 좀 수정하고 좀 막으려고 했던 황제가 있어요. 그 하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왕이 누구냐면 시종이나 헤로왕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가의 소녀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가의 소녀는 한인의 소녀다 할 정도로 중국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 사람은 가거제도를 실시하고 중국의 신간제를 반포하고 중국식 의제와 조복도 채택하고 한인 관료도 많이 등용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헤로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좀 들어봤을 거야. 이 사람은 되게 이제 폭권이 유명한데 스스로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나가서. 그러면 중국의 황제, 전체적인 중국의 황제가 되려고 하면 어딜 점령해야 돼요? 남송을 정벌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남송 정벌을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그 정벌 직전에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을 또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하나 정책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보수 측에 반발을 해갖고 남성 정벌 전이 아니라 정벌 중에 죽었어요. 예, 중에 부하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종이 즉위하죠. 이 세종은 종전에 시종하고 회도왕이 추구했던 하나 정책을 좀 너무 급속하게 있는 하나 정책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여진주의로 다시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여진 문자로 한족의 문화를 번역하고 여진 생진가를 설치하고요. 여진 국자감, 여진 부학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진어와 여진 문화를 많이 보존하려고 했어요. 이 뒤에 있는 장종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동화되고 말았어 그냥. 여진족들은. 예,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27번 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밑줄진 그는 누구인지 말해보고 뭐 이겠는데, 그는 신하에게 이르기를 금의 해능은 국가에 일어나 성지도 수도도 남방 영교 옮기고 따라 여진족이 고유한 풍습이 점점 사라졌으며, 요때 해능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앞에 있는 해도왕이죠. 이 얘기고, 그 다음에 한태자의 제왕이 모두 한일 풍수했다고 여진 풍수 알지 못한다. 여진 문자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가 안 적혀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말한 거예요. 그는 누굴 거야? 해도왕을 쳐내고 등장했던 세종이야, 세종. 그래서 세종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가 여진 보존 정책을 취했던 사회적 배경과 목적을 서술해 보시오. 자, 여진 사회 내 중국 문화가 유행돼서 여진들이 고유한 문화를 점점 하나되면서 하나되고, 그래서 정복 왕조의 운동이었던 군사력이 어떻게 돼? 점점 약화되죠. 이런 것들 막으려고 했던 거죠. 목적은 세종의 정책 하나되어가는 근대 여진 사회, 여진 문화 보존 정책을 써갖고 중국 문화의 영향을 축소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진들이 중국 시서명을 갖는 것을 금하고, 그 다음에 여진들의 법률 소송에 여진어사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 여진 문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여진 유교의 경전과 정관종려, 타기, 한서 이런 것들 다 여진 문자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진 문자를 모를 경우에 맹안과 모국을 상속하지 못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여진족과 여진 문자를 주로 교육한 여진 대학을 설립하고 등등등 이런 업적을 했다.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여진족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확률이 떨어져. 그 금나라 부분은 지금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모르죠.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확률상 얘기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자, 몽골 제국의 황제 이렇게 볼게요. 자, 몽골 제국과 관련된 부분은 시험 문제에 최근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 년도도 나올 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용어상 이제 좀 보면 보통 몽고가 우리 몽고 하잖아요. 근데 정확한 말은 몽골이죠. 몽골. 네, 그래서 몽고는 좀 이제 한족들이 그 몽족의 노예라 해갖고 좀 낮춰보는 말이고, 실제로는 이들이 몽골이라고 하죠. 몽골 공화국. 이거죠. 용감한 뜻이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몽골 제국 이제 보면 몽골은 원래는 부족의 명칭에서 출발했죠. 그러다 이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그 몽골 평원에 있는 여러 부족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주변 나이만, 타타르, 이런 등등 여러 민족도 있었죠. 이걸 통칭하는 민족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몽골족들은 원래는 어디 살았던 민족이냐면 만주 북부, 북만주 일대에 살았던 민족들이에요. 원래 몽골평원에 살았던 민족이 아니에요, 이 민족들은. 그래서 당나라 때 기록을 보면 이들 몽월실이라고 했어요. 실이라는 한 민족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이제 몽골평원에 살았던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위구르 왕국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민족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주 지역에 있었던 민족들이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보면, 중국사에 보면 이들을 구족 달단이라고 해요. 달달족. 예. 그 구족 달달 중 하나에 뭐가 포함되냐? 몽골족도 이동했어요. 그래서 초기 때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몽골 시일 때는 이 사람들이 수족민족이었거든. 근데 이들이 이동하면서 오노, 캐도단, 투다 상강 유역에 정착하면서 초원지대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수족민족에서 뭘로 바뀌죠? 생활이 유목민족으로 바뀌게 돼요. 경제 형태가.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때 몽골족의 사회 조직을 보면 일단 개별적인 유목가구가 있어요. 아이라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모여갖고 오복이라는 시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오복 시족들이 모여가지고 키리에라는 단위가, 키리에는 이제 뭐냐면 수천가의 유목가구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바퀴처럼, 수의 바퀴처럼 생겼다 키리에라고 하는데, 보통 키리에 단위로 움직였다가 잠잘 때는 이제 키리에가 이제 마차가 뭐죠? 쭉 둘러싸이고 그 안에서 이제 자고, 공격할 때도 이 키리에 단위로 해갖고 마차를 이제 좀 방어망으로 삼아갖고 싸우고,
이렇게 있고, 이 키리를 수십 개를 모아갖고 했던 것이 울류스예요. 울류스 많이 들어봤죠? 민족연합체. 그래서 이 울류스에는 이제 되게 이제 이게 한 개 민족 단위인데 되게 타타르가 있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어요. 타타르. 옹고트북. 그 다음에 나이만, 메르키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족. 이렇게 이제 구성 등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몽골 평원에 여러 부족도 있었고, 길게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특히 이제 요나나 금나나 이렇게 할 때 금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족의 세력을 통합을 막기 위해서 또 이의제의 정법을 해갖고 이제 서로 싸움 부추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금나라가 이제 이런 분열 정책이 금나라 강성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통했는데 금나라가 어떻게 해요? 점점 약해지죠. 그 틈을 통해서 이 몽골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몽골 그 부족들을 통합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 예. 징기스칸은 12세기 중반, 13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예전에 타임지에서 이제 천년의 역사상 제일 위대한 인물로 선정했던 사람이 이 징기스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유라시아 지역에 정보, 교통, 통신혁명을 일으켰고, 그랬는데, 특히 이 사람의 이제 해가지고 있다. 그래서 징기스칸의 후손들은 뭐라고 하죠? 황금시족이라고 하죠? 이 징기스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DNA를 막 뿌려가지고, 나중에 역사에서 중앙아시아 지배층이 거의, 대부분이 그 징기스칸 후손이다 할 만큼, 이 징기스칸이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은 이제 몽골족 내에서 통합하고 또 나가서 나이만, 케라이트 등등등 타타르 부족들을 통합을 해서 몽골 평원을 통합하죠. 그리고 나서 쿠리타이를 통해서 칸에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성립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통합할 수 있었던 군사적 원칙이 뭐냐? 일단은 종전의 부족제에서 벗어난 거야. 예전에는 부족제 단위로 군대를 편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종전의 그 부족제 단위의 편제 방식은 받아들였어. 10단위 편제죠. 되게 그래서 그 천호대를 바탕으로 만호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 그 내용에서 뭐라면 일종의 탈부족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족단위 편성된 게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군대들이 연합해갖고 구성돼. 한 부대에 다양한 부족들이 구성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족장이 이제 뭐냐면 부족장의 영향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황제가 직속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신을 많이 당해요. 일가친족들에게. 그 배신을 당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피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자기를 따르는, 자기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충성민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부대를 운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사람은 이 과정에서 이제 핏줄보다는, 종족보다는 뭐냐면, 능력을 되게 강조해요. 능력주의.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부족을 점령할 때도, 예전에는 부족을 점령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렸어, 남자들은. 여자는 노예 갖다 팔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끝까지 계획이는 얘는 모르겠는데, 일단 항복하면 뭐죠?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자기 부족민도 다 편입시키면서 군사력을 확대시켜 나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전국적인 정책 형태가, 몽골 평원을 지배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지배할 때 똑같이 나다. 왜냐, 몽골족 생각하면 막 다 죽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일단 그건 대항했을 때 얘기고, 자기가 항복하면 뭐죠? 다 군대 편입시키죠? 그래서 이 군대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을 갈 때 또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을 점령했을 때도 그 몽골족들이 이제 피지배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무기나 문물들 적극적으로 통합하죠. 그래서 몽골족들이 이제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나 무기들을 수용해서.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친위대를 조직하는데, 이 친위대는 캐시라고 하죠.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인질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천호장들의 뭐냐면, 아들들을 가서, 일종의 친위대를 구성하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특정도 주고요. 대신에 이제 그 천호장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인질부대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친위대 캐시는 지위가, 천호장보다 그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각 수령들을 견제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특별한 지위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징기스칸의 개인적인 어떤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종조의 부족자를 바탕으로 한 어떤 군대 조직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탈부족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 뭐냐면 징기스칸의 군대 특징이었다. 이거는 뭐 다른 정복왕조의 특징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복 사업을 보면요, 그 서와 금, 호라줌 형태로 이제 정복하는데 서와 금을 쳤다가 이거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징기스칸은 도중에 호라즘을 정복하게 되죠. 호라즘은 원래 그 이란 이라크 부분에 있는 나라거든요. 왜 점령했냐면 원래는 호라즘에서 신선사전을 보냈어, 징기스칸이. 근데 이 징기스칸이 보냈는데 이것들이 그 죽였거든, 사절을. 그러니까 열받은 거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호라즘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공격하다 곧바로 군대를 돌려가지고 호라즘을 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이제 중동 지역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자, 이때 정복 형태를 보면요, 초창기 때는 그 약탈전이었어.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파괴시키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무역을 통해서 필요한 획득을, 물자를 획득하고, 상대방의 군사를 굴복시키고, 도시를 파괴시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직접 그 지배의 필요성도 없었고, 이들은 농경민에 대한 편견이 되게 심해요. 뭐냐면 농경민은 한쪽에 뭐냐면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경민도 그 유목민들의 편견을 갖고 있는데, 거꾸로 유목민도 농경민의 부정적 편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 이제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전쟁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공포감을 주성하기 위해서 일단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개긴 애들은 어떻게 해요? 뭐냐면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 입소문을 통해서 뭐냐 공포를 유발시켜서 뭐냐면 항복을 스스로하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서하나 호라즘을 공격할 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오고타이간 때부터 이 약탈전에서 뭘로 넘어갔다? 정복조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이제 장기 지배를 목적으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다. 정복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지배와 수탈 목적으로 파괴 약탈을 제재하고 현지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징수 체계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국가나 왕조의 붕괴나 이 송영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왜 이런 것도 필요하냐? 자, 약탈하고 파괴만 시키면 어떤 문제점이에요? 요 지역을 무정부 상태가 일어나자. 장기적으로 거기에 세금을 뜯어낼 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좀 장기적으로 하려면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현지를 보호해주고 좀 체계적인 조세제도도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몽골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지. 얘네 행정조지와 조세조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화적 중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목인들이에요, 주로. 생목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5차까지는 약탈전이야. 약탈전. 근데 6차 때는 정복전 넘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보통 봄에 그 가을 때 왔다가 약탈 다 하고 나서 겨울 때 좀 묵고 봄에 돌아가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6차 때부터는 완전히 정착하는 형태로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고요 사람들 도와주는 그 모습도 보이게 되죠. 뭐 추수할 때도 같이 추수해주고, 예, 이런 것들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이제 약탈전 할 때는 오고타이 가니까 아직까지는 약탈전 형태였는데, 이게 몽케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정복전인데, 아마 이건 초창기 때는 오고타이 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아.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이제 이때는 종종 약탈전 그대였고 정복전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지배할 목적으로 이제 6차부터는 정복전 나가는데, 자, 근데 쿠비나이 칸 들어와서는 뭐가 되죠? 더 나가서 중국적 지배 질서를 받아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어떤 조공 책봉 관계를 전환을 해요. 그때 때마치 고조가 항복해 온 거야. 고조가. 그러니까 고조는 속국이지만 생존권은 왕조의 생존권을 계속 유지될 수 있었죠. 그 때마치인데 그거는 이제 끝까지 고조가 개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래서 몽골 입장 올 때도 고조를 그냥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뭐죠? 간접 지배하는 게 훨씬 낫다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공 책봉 관계 안에서 이제 고조를 받아들였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종 오고타이 칸을 좀 볼게요. 태종 오고타이. 자, 태종 오고타이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보면 태조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황제가 누구였어요? 두 번째, 예. 오고타이. 아니, 그 전에 오고타이 아니라 두 번째 황제 오고타이고, 그 다음에
키읔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누구죠? 몽케. 다섯 번째가 누구예요? 세조 쿠비라이. 이 쿠비라이 원을 세웠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자, 그러면 태종 오고타이 때를 볼게요. 자, 오고타이 때 이제 대칸이라는 칭호를 세웠죠. 칸 중에 칸. 그리고 쿠데타에서 대칸이 이제 선출했고, 자, 그 다음에 남송과 동맹을 맺어서 금을 멸망시켰죠. 이 남송도 제일 멍청한 게 예전에 말했지만, 그때 금나라를 도와줘야 되는데, 근데 금나라가 너무 싫어갖고, 원나 손을 잡은 거야. 그러면 금을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 타겟은 누구겠어요? 자기겠죠? 뭐 이게 외교적 실수를 한 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고려를 침입했다. 오고타이 때 고려 침입은 정보가 목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죠? 먼저 남송을 치거나 금을 치기 전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에서 이제 친 거죠. 자, 그래서 정복국가 체제를 수립하게 되는데 교촌을 발행하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거죠. 오고타이 간의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 호구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세금은 이제 효율적 걷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죠. 칼라코롬을 수도 정하고, 요때부터 이제 도시 생활에 정착을 했다. 나중에 이제 칼라코롬에서 어디 옮기죠? 대도로 옮기죠? 대도. 그래서 교통체계 확립하고, 그래서 동서교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역참자를 실시해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유럽 원정을 하게 바투를 이제 보내요. 바투는 자기 형 조치의 아들이에요. 네, 바투인데, 근데 조치는 그 데칸이 되지 못했어. 왜 조치가 데칸이 못 됐냐면 이게 이제 징기스칸의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제 이름을 기억이 못 하는데 이 부인이 나중에 이제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남의 부인을 뺏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옆에 있는 부족과 싸우다 부족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잠시 한 달인가 두 달 동안 있었어.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 부인이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치는 이제 그 뭐랄까 약간 이제 그 다른 형제들 배척을 받았어요. 징기스칸도 좀 못 믿고. 그래서 이제 조치가 이제 황제권에서 좀 멀어지는 사람인데 이 조치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투예요. 바투. 네. 그래서 이 바투인데 바투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오고타의 아들 키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3대 키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하여튼 바투가 원정을 가갖고 유럽을 시젓고 다녔죠. 그래서 유럽이 이제 막 시젓고 다니는데 그 막 이제 동료 군대를 격파하고 와시다트 전투에서 격파하고 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죽은 거야? 오고타이 칸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갑자기 철수한 거야. 왜 철수했냐? 일단 쿠데타에 참석해서 발언권을 높여야 되잖아. 근데 잘 안 되니까 이제 뭐냐면 키우기가 그 황제가 되니까 그냥 그 사라이에 눌러 앉게 된 거죠. 러시아에. 그래서 세워진 한국이 무슨 한국이야? 키차쿵 한국이죠. 그리고 나서 키읔도 바투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 저거 뭐냐면 우리 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욕하면서 원정을 하는 과정에 죽게 돼요. 그래서 키읔은 2년 만에밖에 이제 2년 즉위하고 곧바로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4대인 그 트로이 쪽의 그 아들인 몽케가 4대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유럽 원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철수하는 과정에 사라이에서 이제 그 뭐냐면 그 키차군 건국을 했다. 그래서 이제 리그니치 전투나 마시다트 전투에서 이제 동유럽 군대를 격파를 했죠. 러시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인들이 뭐라 하면 일종의 그 몽골족에 대한 공포감 이런 것들이 확대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그 유럽의 왕들이나 교황들이 그 많은 사절단을 파견했잖아요. 왜냐하면 몽골족들이 유럽에 한번 다시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걸 염탐하는 목적도 있어요. 예.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키차쿠 건국이 이제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갖고 헌정 몽케인데 헌정 몽케는 좀 쉬었다 할게요. 예.